생사를 초월한 양생의 사랑. 옛날 전라북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일찍 부모를 잃고 만복사 구석진 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나무 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양생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시를 읊고 있었답니다. 한 그루 백꽃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휘영청 달 밝은 밤은 홀로 보내기 괴로워라. 양생이 시를 읊고 나자 갑자기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다면서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으시오. 다음날 절에서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양생은 조용한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놓고 불상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지금부터 저는 부처님과 내기를 걸고 저포놀이를 할까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시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저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내기를 걸고 나서 양생은 저포를 던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상 뒤로가 숨었는데 잠시 후 15쯤 돼 보이는 아가씨가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아름다운 얼굴과 몸가짐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여인은 불상 앞에 앉더니 슬피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부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지난번 왜구가 쳐들어와 집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바람에 친척과 종들도 모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약해 멀리 가지는 못하고 숨어서 겨우 제 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저를 칭찬하며 숲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숲속에서 살았는데 너무 외롭고 심심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운명의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인은 이렇게 소원을 빌고 나서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양생은 뛰어나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좋은 짝만 얻으면 될 테니 제 이름을 묻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인의 말이 끝나자 양생은 여인을 구석진 방으로 데려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후 밤이 깊어지고 달이 뜨자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 누구냐? 아씨, 평소 문 밖에도 안 나가시던 아씨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느님과 부처님 덕분에 드디어 내 짝을 만났으니 어서 방석과 술상을 차려오너라. 잠시 후 몸종이 차려온 방석과 술상을 살펴보니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상하였지만 고운 얼굴로 얌전히 앉아있는 여인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멀리서 닭이 울고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씨 여인은 몸종을 불러 술자리를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몸종은 술상을 들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방님,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해가 뜨자 여인은 양생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 험한 것입니까? 여자 혼자 사는 곳이 원래 이렇습니다. 한참을 걸어 둘은 작고 아담한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양생은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인의 친척 여인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시를 읊으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낸 후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곳의 3일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할 일을 하십시오. 부인,
어찌 이별이 이렇게도 빠르단 말이오. 여인은 양생에게 은술잔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로 오시는데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이 술잔을 들고 산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시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양생은 다음 날이 되자 약속대로 은술잔을 들고 산 밑에서 여인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련사로 향하는 양반집 일행이 양생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하인이 양생을 힐끗 쳐다보더니 주인에게 달려가 한 서생이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은술잔을 들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양생을 불러 술잔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양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놀라며 말하기를 하나뿐이던 딸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죽었는데 난리 중이라 계령사 인근에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오늘에서야 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양생에게 딸을 만나면 같이 오라고 말하고 나서 먼저 떠났습니다. 잠시 후 몸종과 함께 나타난 여인은 양생과 함께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셋은 보련사에 함께 도착했지만 여인과 몸종은 오직 양생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부모는 정말로 딸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저로 밥 먹는 소리가 들리자 여인의 부모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허공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법도를 어기고 부모님 모르게 결혼한 죄가 크단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롭게 숲속에 묻혀있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박한 아내가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저승길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씨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생은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슬퍼졌습니다. 이런 양생에게 여인의 부모는 재산을 주면서 딸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양생이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그곳은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양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놓고 슬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양생은 잠시마나 아내였던 여인을 위해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슬픔을 이기지 못한 양생은 여인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팔아 사흘 동안 여인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당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바른 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납시다. 그 후 양생은 다시 장가도 가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픈 양생의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생이 주인공인 만복사저포기는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단편소설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양생은 절에서 사는 가난한 노총각인데 처음 만난 여자와 만나자마자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됩니다. 게다가 아내가 귀신이라는 걸 알고 가진 모든 걸 팔아 천도한 후 지리산에 들어가 부부의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데 지금으로서도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인 김시습은 어릴 적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출세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세종임금은 5살이던 김시습을 불러 천재임을 확인하고는 훗날 크게 쓰겠다고 약속했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시습이 15살이던 해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듬해 세종임금도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21살 때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임금이 되자 조선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세속을 떠나 벼슬을 얻지 않았는데 이런 작가의 처지가 주인공의 특성과 비극적인 결말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만복사저 포기의 배경인 남원은 풍요로운 지역이라 고려 말 조선 초 외구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이야기 속 계령사 보련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추정되지만 모두 사라지고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만복사가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정유재란 때 왜구에게 약탈을 당하고 폐허가 된 후 현재까지 터만 남아 있습니다.